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FMC 회의록 혹은 이제 의사록이라고도 합니다. 회의록이 발표됐습니다. 자, 바로 회의록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MC 회의록은요, 이렇게 FMC 회의가 있고 나면 그 위원들이 어떻게 토론했는지, 그 위원들은 미국 경제를 특히 물가, 고용, 금융불안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 30여 분 동안 질의응답을 통해서 파월 의장의 마음은 나름 파악할 수 있는데 12명의 FMC 위원들 혹은 그 밖의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중립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FMC 회의록, 의사록을 통해 알 수 있다. FMC 회의가 있으면 그로부터 대략 한 20일 정도가 지나서 이 FMC 회의록,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가 됩니다. 바로 이게 FMC 미니트 이 회의록의 표지고요. 이게 첫 번째 장이 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대략 한 20여 페이지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 하나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1월 29일에 한국 시간으로는 30일 새벽 4시였죠. 우리나라는 설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FMC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금리를 5.5%까지 올렸다가 이 5.5%의 금리 수준에서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B컷의 금리 인하, 그죠? 그리고 연이어서 추가 금리 인하, 연이어서 금리 인하. 그러니까 세 번에 걸친 연속 금리 인하, 그리고 B컷까지 합하면 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들어서 FMC 회의가 또 있었는데 그때는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공유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 이후의 스탠스, 그러니까 1월 FMC 회의 때는 동결했는데 3월에도 동결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동결할 것인가? 25년 연중에는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FMC 의사록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세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좀 읽어드리고 그 각각을 의견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의 신중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FMC 회의에 참가하는 그 참가자들, FMC 위원들입니다. 이들이 무역이나 이민정책, 그러니까 관세정책, 이민정책, 이런 것들이 그냥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월부터 바이든 시대가 아니라 트럼프 시대니까. 그것이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긴 미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정학적인 요인도 역시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 공급망 차질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미중 간의 대립 구도하에 있다 보면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중국은 히토류 공급 차단이라는 혹은 그 밖에 각종 광물 자원이나 소재 공급을 차단하는 그런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망이 차질이 빚어지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한 겁니다. 또 예상보다 가계 소비 지출이 강하게 전개된다. 미국 경제가 매우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 또 추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또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 변수가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1월 FMC부터는 좀 신중하게 향후 경기 판단,
향후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 향후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FOMC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자, 24년 9월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100bp, 그러니까 1.0%포인트 인하했지만,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이다. 그러니까 4.5%의 금리도 높은 금리인 거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높은 금리인 것이지. 5.5에서 4.5까지 금리를 인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금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4.5%의 금리를 운용하는 거 괜찮은 거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제약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거다.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이 경직성을 고려한다면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원 물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한국 기준으로 460여 가지의 소비 품목이 있습니다. 그 소비 품목을 구분했을 때 몇 가지는 식료품 관련, 몇 가지는 또 에너지 관련 소비 품목인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 이들은 어, 식료품 물가, 예를 들어 농산물 같은 경우, 이것은 날씨 상황에 따라서 뭐 매번 여름에 홍수 오고 매번 겨울에 한파 오고 그러면 농작물 공급이 확 줄면서 가격이 급등하잖아요. 이 계절성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오펙 플러스가 감산합의 도출하고 그러면 갑자기 급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급등락이 심한 이런 두 가지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는 원래 경직적이에요. 잘 안 잡히는 거, 잘 안 오르고 잘 안 떨어지는 항목들인 거예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 아직도 목표 수준을 훨씬 웃돈 채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도 4.5%라는 높은 금리, 제약적인 이 금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또 일부 참가자는 FOMC 위원 중에 또 일부는 연방기금금리가 중립금리 수준보다 크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FOMC 위원들, 12명의 위원들이 평균적으로 3%를 중립금리라고 보고 있지만 또 어떤 위원들은 평균적인 것이죠. 근데 어떤 위원들은 중립금리 4%도 적절해. 미국은 이제 4%의 금리를 유지해도 괜찮아. 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원들은 2%의 금리가 적절해. 그러니까 저마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중립금리를 각각이 갖고 있는 중립금리. 미국에게 가장 좋은 금리가 뭘까? 가장 아이디어한 금리가 뭘까? 그게 중립금리의 개념인데 FOMC 위원들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평균적으로 3%라는 거죠. 그럼 어떤 위원들은 중립금리가 4%인데 그럼 4.5%면 거의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뭐 금리 인하 거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죠? 높은 금리가 더 적절해라고 보는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금리 인하 재개를 위해서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이거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정점 CPI 기준으로는 9.1%였는데 9.1%에서 2% 목표 물가까지 점점 떨어지는 현상.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인데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인 거죠. 자, 향후 정책 변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변화가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 구분하는 것이 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황을 진단하거나 물가를 전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무역 정책, 이민 정책, 각종 뭐 지정학적 분쟁의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은 종식시킬 것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둔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러우 전쟁은 종식시켜 놓고 또 다른 전쟁을 또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정학자들이 굉장히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고 있는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계속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죠. 자, 자료를 더 본다면 그 다음 두 번째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은 매우 탄탄해요. 미국의 고용 상황도 거의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수준에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상황이 나빠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 고용 상황이 너무 냉각되어서 금리를 좀 서둘러 인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미국은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를 해본다면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물가 안정, 두 번째가 바로 경기 안정. 이 경기 안정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게 고용 지표인 거예요. 그래서 고용 안정도 이거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융 안정이에요. 세 가지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금리를 결정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니까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가 너무 불안해요. 경기가 불안하니 금리를 인하하고 싶죠. 그러자니 이 환율 문제 혹은 가계부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기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더 복잡한 거예요. 근데 연준 입장에 미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 안정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금융 불안 여부도 고려하지 않아도 돼. 너무나 금융 안정적이고 경기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 보겠다? 물가 안정 상황만 보겠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FMC 위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 중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의 위원이 가장 의사결정이 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했다가 환율이 더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 금리를 지금 인하하고는 싶은데 가계부채가 또 최고치를 경신했단 말이에요. 금리를 인하했다가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또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물가 상승률도 지금 2%를 상회해 버렸거든요. 그럼 금리를 인하했다가 물가가 또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수 경기가 좋아요? 내수 부진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수 부진이 너무나 심각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고려 요인들을 봤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 인하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동결하는 게 맞을지 그 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월 25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죠? 네, 화요일 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습니다. 2월 25일 날 그 금리 결정이 대략 한 9시 50분쯤에 발표될 텐데 저는 나오면 바로 증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만큼 고심이 깊어.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 경제가 너무나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의 반반이에요. 근데 조금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여부만 미국은 봐도 된다. 인플레이션 전망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신정부의 무역, 이민, 재정정책, 규제정책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정책 변화가 있고 그 정책 변화의 범위가 크고 정책 변화의 시기나 혹은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 그 정책 기조 변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는. 라는 입장인 거죠. FMC 위원들의 생각인 겁니다. 자, FMC 위원들은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12월에 전망했던 것과 유사했고, 실물 경제 여건은 견조한 경제 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매우 안정적이다.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조적으로 물가 압력이 높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 압력이 높은 거예요. 경기가 좋으니까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니까 혹은 또 수요가 뒷받침되니까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압력이 높으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한 여건이 아닌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금년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상방 리스크가 점증됨에 따라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27년에나 물가 목표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 특별히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얘기는 곧 물가에 대한 전망이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름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수 없다. 당분간 금리 인하 끝났다. 라는 입장으로 이해가 됩니다. 금리 인하 중단할 것인가? 거의 중단할 것이라는 의견이죠.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몇몇 인사들의 주요 발언을 통해서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러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FOMC 위원들이 정확히 어떤 판단인 것인지 해석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래요. 파월은 관세 인상과 물가, 소비자 물가 간의 연결을 알 수 없다. 관세를 올리면 소비자 물가가 고조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현재 많으세요. 근데 반드시 물가가 반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저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드렸죠. 관세 올렸을 때 물가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일이 많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2018년 첫 번째 관세 전쟁 미중 간의 트럼프 일기 때 그때 물가 상승률이 미국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도 떨어졌고 중국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면 정말 소비자 물가가 오를까? 이 연결고리를 반드시 오른다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떨어진다라고도 확신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일단 뭐 한다? 중단한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중단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 정책 영향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 역시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죠.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의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고 물가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오히려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혹여나 제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아니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분석해드렸던 그런 기존의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관세 전쟁은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를 불안케 만들어요. 교역량을 둔화시켜요. 그죠? 그건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죠? 오히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세계 경제 대공황 온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공황 오는데 어떻게 물가가 상승합니까? 그죠? 일단 상충되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미국 물가가 자극될 수 있는 요인들도 일부 있지만 세계적으로 물가는 오히려 과잉 생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또 신산업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잉 공급 상황이 이미 초래된 것이고 물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둔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과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전쟁을 펼칠 때 다른 나라들도 같이 관세를 맞불을 지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은 관세 인상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굴복만 할 것인가? 혹은 관세 인상할 것이다라고 말만 해놓고 세계 주요국들의 한국 너 더 여기 공장 지어 그 요구를 하고 요구사항 들어주면 관세 면제야. 결과적으로는 요구사항만 다 요구하고 관세 인상은 안 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 시나리오를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드려볼게 분석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보신 것처럼 왜 금리 인하가 이제 신중한 것인가? 금리 인하 중단한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가? 어쨌든 목표 물가는 2%예요. 근데 2% 수준에 거의 다다를 때, 그죠? PC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 일지에도 2.1%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B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3, 2.4%면 괜찮은 물가예요. 그러니까 B컷은 아니더라도 B컷 한 번, 0.5, 그리고 0.25, 0.25 금리 인하 할 수 있었던 여건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PC 헤드라인만 보면. 물론, 이 보시는 것처럼 근원 물가를 보면 아직 2.34까지 안 왔는데 너무 빨리 금리 인하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금리 인하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서둘러 금리 인하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잘 안 잡히고 반등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다. 그때 서둘러 금리 인하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때 서둘러 금리 인하하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연준위원들의 판단도 있겠거든요. 후회하는 그때 금리 인하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FMC 위원들이 있다는 얘기는 또 지금 금리 인하를 멈춰야 된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물가의 흐름을 보면 근원 물가는 기조적으로 오히려 또 오르고 있고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도 오르고 있어서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헤드라인도 2.6, 근원 물가도 2.8, 금리 인하 할 수가 없는 여건인 거죠. 그때는 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라고 그냥 좀 많이 양보해서 그렇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지금은 금리 인하할 만한 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 배경 중에 하나는 그때 금리 인하는 좀 성급했었던 것이다 라고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신중한 금리 인하의 여정의 이유는 물가가 반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디스인플레이션인데 역시 이게 올랐다가 다시 2.34 혹은 2%를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디스인플레이션이 있다면 그런 데이터가 발견이 된다면 그때 금리 인하에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기준금리가 보신 것처럼 5.5%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4.5%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방금 보여드렸던 이 PCE 물가 상승률은 헤드라인이 2.6, 근원 물가가 2.8이니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원 물가가 2.8이고, 그죠? 헤드라인이 2.6이에요. 그러면 이 물가 상승률의 레벨과 비교했을 때 4.5%의 기준금리면 제약적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 물가 상승률이 5%라고 한다면 제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좀 떨어뜨리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약적인 금리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긴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의견인 것이죠. 그리고 과도하게 금리 인하했다고 치부하지 마라. 지금 어쨌든 4.5%로
물가 잡기 위한 금리를 충분히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약간 변호하는 의견입니다. 이것들은. 왜 금리 인하했었냐? 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겠거든요. 그런 전문가도 있겠거든요. 근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 4.5% 금리면 물가 상승률 2.6, 헤드라인 2.6, 근원 물가 2.8이면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아직도 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실수한 거 아니다. 라는 의견인 거죠.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지금 금리 인하 여정을 보면 현재 중립금리가 3%예요. 여기 제가 점선을 그어놨어요. 3%예요. 그러면 이 중립금리로부터 금리 인하의 여정이 시작된 5.5%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부터 5.5부터 4.5까지는 조금 과감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원래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상. 그런데 이제 4.5부터 중립금리 3%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신중한 구간인 겁니다. 원래 그런 것이다.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자, 예를 들면 금리 인상기 때도 여기 보세요. 0.25%의 금리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5.5%까지 금리 인상하던 구간에서도 이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초창기에는 B컷도 아니고, 그러니까 0.25%가 베이비 컷이고, 베이비 스텝이고, 그리고 0.5%포인트가 빅 스텝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은 0.75%포인트가 자이언트 스텝인데, 보폭이 넓은 건데, 기억하십니까? 22년에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했었습니다. 그때는 과감한 금리 인상이에요. 왜? 우리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금리는 5.5%야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여정까지 앞부분은 세게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목표 지점에 가까워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B컷으로 줄이고, 그죠? 베이비 컷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연거푸 금리 인상보다는 한 번 금리 인상하고 쉬었다 금리 인상한다든가 이렇게 금리 인상의 여정도 조심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신중하게 바뀌는 거죠. 원래 그런 것이다. 제가 약간 골프나 축구 경기에 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축구할 때 이쪽 골대에서 이쪽 골대로 공을 차요. 그러면 골키퍼가 골킥을 찰 때는 세게 치죠. 과감하게 찹니다. 과감하게 찬다는 얘기는 공이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가서 혹여나 상대방에게 공이 전달될지라도 일단 멀리 보내놓고 본다. 그건 과감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방 골대에 가까이 공이 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반드시 상대방 그 골대 안에 공을 넣기 위해서 과감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차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모든 그 통화 정책의 여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골프도 첫 그 드라이브 샷을 날릴 때는 200m, 300m를 향해서 세게 치는 거예요. 그죠? 과감하게 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와서 그린 영역까지 다 와서는 이제 반드시 그 홀에 넣기 위해서 예민하게 신중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통화 정책의 여정상 5.5에서 4.5까지는 과감하게 B컷, 베이비컷 연속으로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했지만 지금부터는 좀 신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중단의 여정도 뭐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이 중립금리도 종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에 가장 적절한 금리는 예를 들면 한 2.35%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2.5%도 적절한 것 같아. 아니야. 2.65%가 괜찮을 것 같아. 2.85%가 괜찮을 것 같아. 2.95%가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3%가 괜찮을 것 같아.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부터. 중립금리가 미국에게 가장 적절한 금리에 대한 판단이 계속 상향 조정됐죠. 이것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진국들은 통상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체제예요. 신흥국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성장 체제예요. 그러니까 고성장하는 나라는 고물가를 수용하는 거고 또 고성장, 고물가의 나라는 고금리를 수용하는 거예요. 통상. 근데 미국 경제는 굉장한 고성장 체제예요, 지금. 2% 후반이잖아요. 3% 수준에 가까운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3% 성장하는 나라니까 3% 물가도 적절해. 그리고 3% 금리도 적절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대로 너무나 저성장하니까 1%대 성장하니까 2.5나 3%나 이 정도 금리는 너무 부담돼 이거예요. 그렇죠? 성장률은 1%대, 물가 상승률은 2%. 근데 금리만 예를 들어서 뭐 3% 이러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올려나가고 있는 여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의 횟수가 줄어드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중립금리의 조정인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위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중립금리를 예를 들어서 뭐 3.9%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중립금리를 예를 들어서 뭐 2.4%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로우 에스티메이트과 하이 에스티메이트이 달라요. 중립금리에 대한. 근데 그 평균적인 중립금리가 현재는 3%라는 거죠. 그 중립금리에 대한 판단도 어쨌든 로우 에스티메이트 정도도 2에서 지금 2.4%로 올라간 수준이고요. 그리고 하이 에스티메이트도 뭐 중립금리 3%가 적절하지 않아라고 생각했었다가 지금 3.8%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금리가 4.5%인데 그죠? 4.5%면 거의 차이가 없다. 이제 다 왔다. 추가 금리 인하 거의 없다. 라고 보는 일부의 위원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금리 인하 더 신중하고 금리 인하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위원들도 일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향후 통화정책 방향,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IB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판단은 지난 1월 말까지만 해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가 2월 들어서 아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적극적인 금리 인하는 아니겠구나. 포기하는 입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아이비들인데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4.5%에서 뭐 6월 정도에나 한 차례 금리 인하 있고 또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아예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리 인하는 포기하자. 라는 입장인 거예요. 물론 보시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입장에 있는 DB도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뭐 그 중간선이고요.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도 4.5. 그죠? 뭐 MS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이게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인 금리 인하 할 거야라고 보는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적극적인 금리 인하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기는커녕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금리 인하를 유도해 나갈 거야.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이뤄 나갈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 거야. 견해가 다 다른 거죠. 마치 연준 위원들의 견해가 다르듯이 경제를 판단하는 주요 기관들도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과거에 비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금리 인하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현재 시장의 판단은 한 차례 금리 인하는 하겠구나. 대략 한 7월 정도에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6월 금리 인하 혹은 7월 금리 인하 그 정도에 하지 않겠는가? 라고 지금 생각이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대략 뭐 6월 물가나 5월 물가나 이 정도를 보면서 그때쯤에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확인된다면 그때 추가 금리 인하 한 차례를 하고 그리고는 금리 인하 없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때 돼서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여전히 안 떨어지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뭐 금리 인하 사실상 중단을 계속 발표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통화정책 스케줄을 보시면 3월 19일 바로 이 점도표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향후 통화정책 기조 25년 연내에는 중립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둘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 FOMC 위원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담은 점도표와 경제전망 SEP라고 하죠.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SEP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날이니까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역시 그때 제가 즉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한국은행 2월 25일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6, 금리 동결 가능성 4, 6대 4로 조금 더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의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려했었던 환율 문제는 그래도 다소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보 말씀 좀 드리면 저랑 이광수 대표님이 공동으로 무료 강연을 개최합니다. 이 주최 측에서 강연 뭐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기획을 해주셔서 무료 강연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3월 9일 세종시에서 오후에 일요일 날 오후에 강연회가 있고요. 3월 25일 화요일 평일 부산에서 오전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4월 9일 서울에서 수요일이죠. 오전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은 4월 9일, 그리고 대전, 세종,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가까우신 분들은 3월 9일, 또 부산이나 경남 지역, 이쪽에 계신 분들은, 또 3월 25일 날, 뵈심이 어떨까? 이 초청 링크는 고정 댓글로 상단에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피셜 클럽을 약 한 달 전에 런칭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 저와 모닝 뉴스를 함께하고 계시고 매주 한 차례씩 줌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차례씩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오프라인 특강 때는 그렇지 않지만 아마 4월 오프라인 특강 때는 제가 늦은 오후에 특강을 기획을 해서 치맥 파티까지 해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매주 매월 저와 함께 경기 판단하시고 또 어떻게 투자 의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되드리고 싶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상 오늘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